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입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 조치이자 골목 지역 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라고 평가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데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민생 전면전을 선언하며 6월 국회 내 추경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꼼꼼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 퇴장하면 한때 보이콧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국민의힘이 왜 보이콧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경 심사 그것을 이틀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는 것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이콧한 다음에 그 현장을 떠났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하루가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뭐 또 뭐 아까 얘기한데 뭐 이건 졸속 심사다, 뭐 졸속 추경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은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통상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정책 질의를 하루의 일정을 잡아두고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들러리냐 이렇게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이콧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한 상황이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장관이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도 뭐 나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상 이틀 동안에 뭔가 질의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탓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보이콧을 해버리면 결국 추경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 이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좀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결국은 이틀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본래보다 하루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충돌이 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일정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서 추경 통과가 늦춰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고통은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미 추경은 너무 편성도 늦었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라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이유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꼭 어떤 특정 쟁점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야당이다 보니까는 뭐 관행적으로 이제 정부가 뭔가 정책 추진하고 특히 추경 같은 것들 할 때 그래도 좀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뭐 크게 막 이제 이 지금 갈등에 막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계층과 소득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좀 차등으로
이제 지급한다고 했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인 84개 시군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이제 2만 원을 또 지급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더 얹어가지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을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챙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지금 수도권 중심인 민주당이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까지 또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좀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선거를 겨냥한 돈풀기라고 의심되는 뭐 이제 측면도 매표다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예. 않고요. 이제 물론 당연히 지금 추경 필요한 상황이고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수 진작도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원래 이 정부 안에 없던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부분들이 저는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금 가뜩이나 이제 민주당이 이 당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너무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남이든 충청권이든 또 그동안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지역으로까지 계속 이제 확장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른바 이제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측면도 엿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자, 오늘은 주제가 많아서 그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은 추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민생개혁 법안 등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래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본래는 민주당은 오늘 열고 싶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목요일 날로 다시 7월 3일로 열자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여서 그날은 아마 이런저런 처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른바 그 민생 법안 중에 민주당 가장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경제 6단체 간담회가지고 거기에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도 하고, 자,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이 좀 더 강화된 어떤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직 좀 내용 조율 중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조율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취지 자체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빠른 예. 시일 안에 하겠다라는 예. 거는 이미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서부터 상법 개정안을 언급을 했고, 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전에 뭐 후보 시절이었나요? 그때도 이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서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뭐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상법 개정안이 저번에 이제 거부권 때문에 폐기가 되고 했을 때 뭐 3%를 그러니까 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뭐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고 네.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만드는 상법 개정안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했던 그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정부도 여당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동안 뭔가 개미 투자자들이 뭐 회사 내부의 이익이나 회사의 뭐 주요 인사들의 이익이나 뭐 입맛에 맞춰서 계속 희생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죠.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주식 투자 좀 하세요. 네, 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추진하려는 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거는 이 상법 개정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주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네.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근데 또 뭐 그 경영계에서는 이게 너무나 경영이 부담이 된다 이런 반론도 있고, 네.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매우 시급한 법안이라고 보세요. 예, 저도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네. 저는 경제 정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그동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한창 이제 우리나라 주식 뭐 박스피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일정 부분 상승도 못하고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북한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지난해만 봐도 대만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이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보다 훨씬 큰 국가들의
증시도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저는 이 투자자들의 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이제 좀 회사가 좀 클만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내실 있는 뭐 이 계열사를 떼어가지고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목적성을 알기 어려운 뭐 유상증자를 걸핏하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죠. 황당할 이제 수도 투자할 있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결국의 핵심은 이 이사의 책임을 이제 기존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까지도 또 확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비판이 제기됐었던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회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개미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된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이제 강요되어 왔던 이런 관행들을 좀 깨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에 또 찬성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이 코스피가 3,100을 잠깐 넘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또 동력을 얻으려면은 상법 개정 좀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한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상법 개정안 자체가 과연 그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권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악법인지는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미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경영권 관련된 문제, 기업이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배제하거나 네.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목요일이 이제 7월 3일인데 그날 뭐 김민석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추경 이것도 처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김민석 후보자 이른바 국민청문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뭐 유학 시절 배추농사 투자금 송금받은 걸 이제 풍자한 걸로 보이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이른바 국민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배추농업인들도 나오셨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논문 관련해 가지고 그 도북자인가요? 도북자. 예, 그런 네. 표현을 쓴 것에 있어서 탈북하신 우리 그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배추를 쌓아놓고 한 거는 그겁니다. 배추 투자 비용으로 받은 게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지 않잖아요. 농사는 진짜 1년 동안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해서 가을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한 번에 얻는 구조인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매달 450만 원씩 배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갔다라고 하니까 그 배추 농사 짓는 분이 나오셔서 이거는 배추 농사 현실을 모르는 거다. 매달 45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배추 농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공개를 했단 말이죠. 장모님한테 2억을 받았다. 배추 농사로 450만 원을 벌었다. 이거는 그 전에 소명한 게 아닙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 내가 뭉개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총리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 이틀로는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진짜 김민석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김민석 후보자가 핑계거리로 내놓은 배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합한 인사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그 국민의힘의 그 김민석 부적격자 그리고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종의 저는 배추로 뒷북친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뒷북청문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버스는 떠났는데 계속 이제 손은 들고 뭐 잡으려고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청문회 이틀 동안 잘 하셨으면 될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민석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미흡한 부분도 있었죠. 본인도 어떤 겸허하게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했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 결국 결정적인 한 방, 정말 이 낙마를 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뭔가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김민석이 안 된다, 결사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계속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고 뭐 증인과 참고인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내막을 결국에 들여다보면 증인 참고인을 못 불렀던 것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초반에 전철을 넣니 마니 뭐 부르니 마니를 갖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리고 증인을 추가로 갑자기 기존에 협의되던 증인들을 다 빼고 새로운 증인들을 넣어달라라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다라는 점, 그리고 자료 제출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뭐 전처의 출입국 기록 아니면 뭐 아이의 뭐 성적표,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이런 게 다 알려진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하지 못했다라는 본인들의 그 부채의식이 있어서 뭐라도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 하나 듣고 여쭤볼게요. 이동수 대표께는. 자, 추경과 인준 등 사안별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불협화음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숙의 윤석열의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추경을 빨리 하면 좋다는 거는 뭐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예. 같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부분이 이제 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큰 한 방은 뭐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반면에 김민석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서 이렇게 입증해 준 것도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야당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뒷북 청문회라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 언급하면서 이제 뭐 전면전, 민생경제 발목 잡는 세력과 전면전. 이게 이제 정가의 보도 같아요. 내란 세력이라는 게. 내란 세력이라도 야당은 견제를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튼 이걸 보니까 워낙 야당 지지도가 지금 낮다 보니까 뭐라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도 약간 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쵸. 그냥 네. 무시하고 가려는 그런 좀 또 엿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기된 의혹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용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아들의 이제 입시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석사 학위와 관련한 뭐 논문, 석사학위도 그렇고 이제 논문과 관련한 이전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아들 입시 의혹이라든지 본인의 석사학위나 뭐 논문과 관련한 의혹은 국민적으로도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논란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썼던 돈들을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 게 전혀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에 이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좀 전에 음성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비상계엄이라든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좀 통감을 하고 이 부분을 매듭 짓고
하고 이제 청문회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좀 소구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 부분 플러스 네. 아까 신조 부대변인 나경원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법사위원장도 뽑았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을 뭐 야당에게 줘라.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 지명철에 두 가지 하면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당내에서는 이 농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전면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양측의 세력이 양측의 힘이 비슷할 때나 전면전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의회 분포를 보십시오. 민주당이 압도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힘 세니까 너네 때리면 얻어 맞아. 이런 협박이고 힘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양보를 하고 누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야당을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고 최소한이라도 협상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상대 정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짓고 우리가 너네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독재를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적 내란 세력입니까? 그리고 언제적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자연인 신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누구 하나 동의하거나 그 누구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직도 국민의힘이 한 몸인 것처럼 묶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자제해야 된다. 앞으로 진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대결적인 사고가 아니라 협치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박상민 최고위원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퇴임을 했죠. 비대위원장 측에서. 근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거 끝끝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인 거고 지금 보면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을 때에도 결선 투표도 없이 이 TK 중심의 의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기초적인 개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 주소고 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조속한 총리에 대한 인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이콧하거나 발목 잡기를 시도하거나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의 중요한 행정 공백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이 추경이 조속하게 통과가 돼서 이게 이제 정말 민생 경제와 이 국민들의 삶에 효과 있을 수 있게 하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길을 간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했습니다. 법무, 정성호, 행안, 윤호중.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법개혁 라인업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명 좌장으로 불려온 정성호 법무카드.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거는 이제 사법개혁은 추진은 하되 온건한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고 아예 이제 그 기능을 공소청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쪼개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또 3년 전에 막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뭐 그런 주장이 일 때도 당시에 이제 정성호 의원은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보수 진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기존의 어떤 사법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점에서 이제 정성호 의원을 이제 좀 지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 검찰 개혁은 진행을 하되 막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조 부대변인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은 좀 야당에서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 평가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온건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걸 너무 과격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란 이런 기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의지는 되게 네.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강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건 개혁파를 앞에다 내 걸어놓고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아주 과감한 검찰 개혁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호중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을 임명한 것은 의회와의 관계도 제가 볼 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겠다라는 그 아주 검은 속내가 그 인선에 아주 자세하게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건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에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그 확고한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재명 식대로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이제 반박도 해주시면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리고 보니까 민정수석 그 오광수 후임의 동우 역시 검찰 출신을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찰 출신이어서 내부 사정도 잘하는 사람이 좀 다독이기도 하고 잘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가 정확한 구조, 정확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좀 박한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보수층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간 걸 보고 좀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께서 일단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내용적인 이해가 충분하신 분이라고 느끼고 네. 단연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과의 교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능한 분이라고 느끼고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 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할 수 있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에 있고 또 법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이런 거를 수행해야 하는 총책임자로서 법무장관의 정치인 출신의 의원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고려와 법적인 고려 모두를 빈틈없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으켜서 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보니까 한 18명 지명한 사람 중에 8명이 현역 의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기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지금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포함해가지고 현재 이제 내각의 물망에 오른 분 중에 말씀해주신 대로 8명이 이제 현역 의원이고 또 이제 네. 기업인들도 한 4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법조인 혹은 이제 학자 이런 분들을 처음에 이제 기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워낙 또 이제 비대위도 없이 그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다 보니까는 즉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와 관련한 이력이 이제 대통령 전에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어떤 각 부처를 맡음으로써 이제 정부라든지 혹은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요 부분에 정치인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청문회 통과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요? 예, 청문회 통과 때문에 그럴 건데 지금 그 인선이 된 분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물망이 올랐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을 어차피 임명할 거면서 왜 국민 추천제는 받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청문회 통과가 유리하기 때문에 빠른 내각, 빠른 조각을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들로 아마 이렇게 좀 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요거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고 갈게요. 경제사령탑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차관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산업통상부 장관에도 역시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거의 6년째 그 기업에 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 그전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보니까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 그다음에 AI 쪽 뭐 이런 쪽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쪽도 뭐 LG AI 뭐 연구센터인가요? 거기 대표 출신.
기업인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일단은 뭐 기재부 그리고 뭐 정책 관련해서 그 책임자들을 지금까지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앉힌 걸 보면 경제관료 출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관료들을 통해서 성과를 빠르게 내겠다라는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업인들을 관련한 부서에 이제 앉히고 특히 AI 관련해서 종사했던 분들을 주요 요직에 앉힌 거는 네.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AI를 통해서 어떤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그 분야 그 말씀에 굉장히 부합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리고 어떤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인사들이 또 정부에 투입이 됐을 때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기대와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조 부대변인도 좀 기업인들을 등용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료로서 그 정부에서 일하다가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받는 것이랑 본인들이 실제로 체감한 것을 정책으로서 선보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네, 그 이동수 대표님. 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금 예. 지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업체가 원전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탈원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대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뭔가 민주당 하면은 이제 탈원전 혹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이제 좀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원전 기업의 사장을 산자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했다는 거는 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청주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오산에서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인데요. 양산 분기점 승용차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석임제 부근 2차로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대명터널에서 홍성까지 작업 중이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역시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퇴근길 정체 시작됐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릉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역시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쪽인데요. 문학에서 남동,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어렵습니다. 한편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더 가서는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정은경 전 질병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자, 이게 뭐 남편이 주식 매입한 것 갖고 이제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었는데 지명한 거를 보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당내에서는? 뭐 일단은 뚫고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뚫고 갈만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의정 갈등이 또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뭐 박단 씨가 최근에 이제 사퇴를 했고 새롭게 이제 지도부가 꾸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 출신이라서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이 대화 파트너로서 굉장히 좋은 상대다라고 지금 좀 반기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의정 갈등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끼쳤던 그 막대한 피해를 빠르게 이제 없애려면 이 갈등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의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뭐 주식 관련한 논란, 배우자의 네. 주식 관련한 논란, 이런 부분들은 정은경 후보자가 밝혔듯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언론 보도들이 많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청문회 때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또 뭐 주식이니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뚫고 갈 만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낙마 사유가 될 만큼의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어떤 상황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비판도 있었지만 신조 부대변인 그거를 차치해 봤을 때 그 표현의 뭐 적절성 요게 그 논점을 흐릴 것 같아서요. 네. 김경수 전 지사를 여기에 자리를 준 거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그러한 선거법 유죄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네.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경남지사로도 있으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괴리를 몸소 체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여기 임명한 것은 그냥 그 인물 자체로만 보면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전 청장이 해명도 아직 안 듣고요. 그러니까 해명을 지금 했어야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청문회 때 설명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하는 거예요. 게 청문회인 청문회 거죠. 전서부터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청문회 때 설명을 하겠다 이걸 꺼냈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네.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존재해도 청문회 그 당시만 뭉개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김민석 오마주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국민들 시각에서 납득이 안 되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결단을 내리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은경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배우자가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득을 얻고 또 그 재산 내역을 숨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 여지도 있지만 저는 방역농단이라고 생각해요. 방역농단. 정은경 후보자가 이 방역 그 정책을 미리 배우자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그 회사 그거는 주식을 살 수가 추측이시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방역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면 청문회 전서부터 국민들께 해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네. 오만하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청문회라는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공식적인 석상이 있고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가 결국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고 국민들 앞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벌써부터 제기되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9개 장관 중에 17개 장관 지명했고 국토교통부 문체부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감자에서 국토부 장관 인선이 주목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집값 많이 급등했고 자 정부가 집값 소득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하는 수도권 대출 규제를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체감이 좀 됩니까?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가 집이 없어서 체감은 안 되긴 체감은 안 하는데요. 되는데. 없으시니까 체감이 근데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핵심은 갭 투자 안 된다. 그리고 6억 원 이상은 못 빌려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왜 6억 원인가를 봤더니 금융위원회 이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네. 이 지난해 이제 주담대 대출 받는 사람 중에 6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전체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결국에 실수요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좀 대출을 규제했느냐를 보면은 이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이 분들의 어떤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는 이건 이제 확실히 막겠다. 그리고 갭 투자도 막고 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이런 실수를 좀 장려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부의 어떤 소수의 이제 좀 6억 원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의 피해는 있겠지만은 모두가 이제 100% 만족하는 이 부동산 정책은 있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주식 투자라는 확실한 이 메시지를 이제 여러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막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으로만 많이 쏠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격차도 심해지고 코스피는 계속 박스피에 머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 대출을 좀 어느 정도 규제하면서 상법 개정하고 이 코스피나 이런 주식 시장의 어떤 여건들을 개선을 한다면은 시장의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감으로써 또 이제 우리 증시 부양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병민 최고위원님, 이게 좀 약간 젊은 층 중에 막 집을 살려고 진행하던 사람들 중에 조금 좀 당혹해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방금 이동수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담대 대출을 받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그 6억 이상을 받는 경우는 사실 퍼센티지가 높지는 많지 않다라는 않다.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디테일한 조건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의 혼란이나 젊은층의 우려를 정책을 발표한 이 정부 당국에서도 모르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뭐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불장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급등하고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가 그것을 방치하는 거, 그거야말로 오히려 젊은층 피말리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집값이 계속 치솟아 버리면 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악순환을 한번 끊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집값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원인은 갭 투자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됐던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집값 불안이라든지 집값 급등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한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뭐 단 하나의 정책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계속해서 대출받은 돈이, 이 시장의 돈이 계속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 근데 공급 대책은 다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 부분은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단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한 것은 저는 잘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시장의 교란만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에 6억 이상을 대출받는 퍼센티지가 적었다. 그러면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괜히 건드리고 규제, 갭을 놓음으로써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고, 지금 마용성의 집값이 뛰니까 뭐 서대문구 아니면 강북 지역의 집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풍선 효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큰 혼란만 일어나고 있고, 6억이라는 그 대출 한도를 놓음으로써 진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진 젊은 신혼 부부들의 꿈을 앗아간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아나무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관련된 질의를 어느 기자가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정책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은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세심히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49일. 자, 퇴임을 하면서 당을 향해서, 특히 당내 기득권을 향해서 쓴소리했는데, 김용태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당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좀 네. 여쭤볼게요.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얘기가,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 대선 이후 당 개혁에 대한 질문 받고는 빵점이라고 그러죠. 0점이라고 하죠. 자, 5대 개혁안 제시했고 당내 여론조사도 추진했지만 번번이 벽에 막혔고, 뭐 탄핵 반대, 뭐 당론 무효화 이것도 다 무산됐고.
자, 김용태 위원장이 겪은 그 49일 이게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그 당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신지호 부대변인? 김용태 이제 오늘까지니까 아직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위원장이 그 한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 이긴 정당인 줄 알 것 같으다. 그 얘기하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전 모든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졌으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최대한 당을 개혁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다시금 설득받을 수 있을 만한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당인지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한 달여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보기에 원내 의원들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내 의원들께서 김용태 위원장한테 불만을 갖는 건 뭐냐면 이러한 혁신안 발표하는 거 좋습니다. 이러한 개혁안들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원내에서 그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대위원들끼리라도 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태 위원장 혼자서 갑자기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 때도 그렇고 이게 약간의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게 그걸 또 의논하려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저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다른 게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뽑아준 정통성 있는 당 대표였습니다. 반면에 김용태 위원장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아니고 또 김용태 위원장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의원총회 비공개로 돌렸을 때 충분히 의원들께 얘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개혁안을 발표해버리고 하다 보면 다른 의원들이 보실 때는 아 이게 정말 당을 위한 쇄신의 방안이 아니라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지 김용태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그 쇄신안, 개혁안,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이동수 대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이긴 정당 같다. 옛날에 박근혜 그 뭐 당대표 시절에 뭐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하다못해 천막 당사라도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이 선거 이긴 정당이라기보다는 이 완전 풍비박산된 지방 같은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뭐 가까운 예가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면은 이제 막 여당을 향한 공격도 하나도 안 먹히고 국민들 지지도 낮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어떤 초입에 놓인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제 과거 친윤부터 이제 우리가 TK 주류 세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분들의 어떤 그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내지 못한 게 좀 이번 이 비대위원장이 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상대당이긴 하지만 여하튼 건강하고 견제하고 힘 있는 야당이 있어야지 국민들한테는 그쵸? 지금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한 말씀 충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의힘. 사실 친윤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스스로 내려놓는 게 저는 답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나와서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결국 이른바 그 머릿수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했던 뭐 당원 투표에 붙여달라, 5대 개혁안을 받아들여달라, 뭐 임기를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힘 한 번 못 쓰고 이제 마무리하게 된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절대 다수의 인사들이 문제를 스스로 체감하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는 누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진짜 계속해서 뭐 개혁 인사, 쇄신 인사 하면서 밖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를 데려와도 또 이제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시즌 1, 2, 3, 4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깨닫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좀 요원해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밖에서 사람 영입해 오는 거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거에는 86세대 운동권에서 이제 인물들 데려와서 이제 공천 주고 했었고 그 인재풀 떨어지고 나서는 시민사회가 이제 그 역할을 대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권 언저리에서 훈련된 분들이다 보니까는 어떤 뭐 이
던지는 메시지나 아젠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훈련된 채로 나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항상 이제 위기 상황 올 때마다 밖에서 외부 인사, 그것도 정치권과 아무 관련 없던 분들 계속 데려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이제 좀 어떤 기반 자체가 취약해진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밖에서 사람 데려오는 걸로 때울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사람 키우는 거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신지호 부대변인.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란 특검 출석 여부 뭐 수사 어떻게 봤니 이거 갖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거 갖고 계속 뭐 티격태격한다 그럴까요? 뭐 문제를 삼고 그쪽에서는 또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제 그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그 의사 표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 지금까지 보면은 최소한도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린다. 그 정도의 표현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라는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좀 서사를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통 큰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특검이 나를 탄압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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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살 무렵 예린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이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결국 병원을 찾은 아빠. 검사 결과는 예상치도 못한 직장암이었는데요. 그렇게 예린이 가족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아빠의 몸은 약해졌고 휴직 후 경제적 어려움과 빚독촉까지 겹치게 된 건데요. 집에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엄마의 공황 발작은 더욱 심해졌고 가끔 이어온 아르바이트도 더는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매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9살 예린이는 오늘도 지친 아빠를 꼭 안으며 용기를 주는데요. 아이의 교복 입은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아빠. 예린이 가족이 아픔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오를 기해서 서울 전권역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퇴근길도 무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 밤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강릉 27도, 포항 26도, 서울과 청주, 전주
전주와 대구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 만큼 폭염과 열대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조환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충돌하며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고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민주당이 추경 심사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해 국민의힘은 오후부터 회의장에 복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 국민청문회는 거짓 선동의 정치쇼라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8일로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는 제자리 걸음했고 생산과 투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계청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 소비 증가율은 0%였고 생산은 마이너스 1.1%,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4.7%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8월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권 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2파전 구도로 갈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 정청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정청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요. 예. 네. 와, 당내 경선도 목이 쉬는군요. 목을 많이 쓰는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친명 최대 조직 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 사진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두 분이 껴안고 계시기도 하고 뭐 손 들고 이렇게 네. 저 마주 잡고 팔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난번에 의총 때는 혼주 입장처럼 네. 입장을 했는데 어제는 혼주 퇴장 손잡고. 그래서 제가 연설 중에도 네. 박찬대와 정청래는 안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네. 강력한 개혁 당 대표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을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네.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보통 언론에도 뭐 여의대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통합, 안정, 협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저는 성공과 승리 이후에 통합의 열매는 대통령한테 드리겠다. 그래서 싸우기는 정청래가 싸우겠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권투로 치면 강력한 네. 파이터, 인파이터. 네. 축구로 치면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그러나 또 당을 잘 이끌어야 될 당대표로서 네. 최우방 수비수로서 골키퍼 역할도 하겠다. 공격할 때 스트라이커하고 골키퍼까지 같이요? 같이 나가겠다.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네. 수비도 잘합니다. 그래요. 네, 토탈삭하니까.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은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동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 캐리커처 배지 네. 달고 계신 걸 제가 지금도 이제 여기 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네. 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당대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리고 네. 대통령을 뒤에서 팍팍 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이게 경선하시는 데 있어서 명심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명심 경쟁은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 그래요?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둘이 딱 감싸고 아, 봤어요. 어깨를 보고 예, 예. 또 세 명이 또 손을 포개서 찰떡궁합 이렇게 엄정 중립을 메시지로 네,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뒷받침을 하느냐 네. 이런 경쟁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그렇다면 나는 조선시대의 태종 역할을 하겠다. 그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은 제가 하고 그리고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태종 역할을 하겠다. 네. 자, 이제 정청래 인파이터 박찬대 아웃복서 네. 그 얘기도 직접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 자, 박찬대 의원과 차별화되는 자기 자신의 포인트 스스로 뭐라고 한 말씀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박찬대 보십니까? 의원께서 고맙게도 네. 저는 스타 플레이어다. 그리고 골게터다. 그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 본인은 이제 플레잉 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플레잉 코치 그 원내대표 때 제가 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잉 코치 도우미 내지는 선생님 내지는 뭐 협력자 이런 역할도 또 했기 때문에 누가 뭘 잘한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서로 정치권이 들어와서 그런 우정을 맺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선을 넘은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그런 뜨거운 동지로서 이런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경쟁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도 저에게도 네.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돈캠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헛돈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캠프 사무실을 아마 정당 대표 선거사상 캠프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 사무실 최초의 없어요? 사무실을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예. 캠프 사무실. 그래서 그냥 의원회관에서 제 방에서 그냥 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최초의 기록이지 않을까. 야, 그 집권 여당 당내 경선하는데 캠프 사무실 안 만들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뭐 박찬대 의원과 정말 절친으로 네. 나이는 한 2살 정도 의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굴은 그런데요. 예. 둘이 동갑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박찬대 의원 출생신고를 늦게 했대요. 2살 어린 걸 제가 아까 67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67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동갑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네, 얼굴은 제가 더 들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튼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하고 동갑이시라는 건 몰랐던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뭐 가수 이승환 씨하고도 동갑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당대표 지지도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뭐 흐름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예.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의 흐름은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네. 커뮤니티 게시글 내 인터넷 폴은 네.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하튼 흐름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몇 퍼센트 보니까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입니다. 네. 자, 권리당원 비율이 높네요. 또 대의원까지 합하면 70%거든요. 그런데 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권리당원도 한 100만 명 투표 인원 선거인 수고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 30%라는 것은 민주당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선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 신기하게도 아마 같을 겁니다. 결과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 당선될 때 이재명 당대표 될 때 네. 그때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닐 텐데 서로 전화해서 누구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전국적으로 저는 그런 득표를 했고 또 여론조사도 당원들 투표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역시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이 통계학의 기본이라는 것이 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추세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요? 큰 변동과 요동치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당원 따로 국민 여론 따로 뭐 대의원 따로 이렇게 네.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뭐 네거티브 절대로 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산무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무 크린 선거. 크린 선거. 네. 야. 제목 나왔네요. 전총네 산무 크린 선거. 산무 크린 선거. 네. 제목이 딱 네. 미다시라 그러나요? 여튼 그 제목이 딱 네. 표제가 서브 나오는데. 타이틀. 네. 자,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또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좀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정리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하튼 초반에 보니까 청래파, 찬대파 해가지고 막 서로 약간 싸우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선거 때 예. 뭐 지지하는 사람들 서로 지지하겠다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조롱, 멸칭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아니, 저보고 왕수박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수박도 실제로 그거 수박은 쟤네 예. 시장에 가 있다. 예. 민주당에 수박이 없다. 특히 나는 왕수박이 아니다. 수박은 시장에 있는 시장에 거지. 있는 거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에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과는 무관할지라도 인상은 이미지는 박찬대 의원 쪽에서 정청래를 네거티브해 그러면 저한테는 이득입니다. 반작용의 몫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박찬대 의원한테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과 주장 그리고 지지 그리고 선풀 이런 것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듣기 거북한 보기 민망한 그런 욕설, 조롱, 멸칭 이런 거는 저한테 하면 할수록 저한테 유리합니다. 득표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박찬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그럴 일이 있다면 네. 그건 자제하는 게 박찬대 의원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게 그리고 선거 저는-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박찬대 의원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이 인터넷 바닥에서 SNS 한 가운데서 제가 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SNS 제가 전문가라고 자칭 할 더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뭐
발을 헛딛는 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자. 내돈캠 이런 수칙도 마련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의원님이 다른 얘기하다가 하신 말씀 요겁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네. 마치겠다. 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좀 큰 문제이기도 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네.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 불필요한 논란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장 단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공간은 집권 초기에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중심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국민적 여론 지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그거 들었어요.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네. 이런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밥상에 올리겠다 그랬더니 그거보다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미 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네. 아는 다 나와 있고 특히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발의한 부분도 있고 방송법이든 언론중재법이든 그래서 그거는 거부권이 행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론은 다시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고요. 검찰개혁 또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건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이것은 최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건 처리. 그리고 이거 혹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안 읽어보고 판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의 경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게 10수년간 이게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30명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00명도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헌법에 보장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에 가장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했을 때 분리하더라도 수사력이나 기존에 이제 독립된 외청으로 있었을 때 검찰청보다 이게 분리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수사력 능력 그다음에 공소 유지 능력 저하되지 않고 사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요. 주 5일제 하자고 그러니까 엄청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그때 이렇게 반대가 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국의 마차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차 타고 다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마차 산업이 또 그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마차보다 속도를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붉은 깃발법이라고. 네. 그런 것처럼 개혁은 항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죠. 근데 어쨌든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개혁인데 기존의 기득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게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방송 개혁을 여쭤볼게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20,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의원님도 계속 그 안에 계셨지만 야당은 항상 정부 여당을 향해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역점을 두고 계신 방송 개혁은 어떤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하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 줘야죠. 월급 줘야죠. KBS 수신료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80년대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거의 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수신료를 안 올렸어요.
그러면 보통 여당 되면 올리자고 그러고 야당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그거 한 몇십 년 반복해 몇십 년 왔죠. 동안 네.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번에 끝내자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이 되면 방송을 왠지 좀 컨트롤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오히려 이때 하자. 그래서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사 추천하고 그러는데 네. 분모가 적으면 정치권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모를 늘리자. 그래서 이사수를 늘리고 다양하게 하자. 그렇죠. 정치권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것이.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네. 20명일 때 5명이면 25%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수를 늘리고 그래서 정치적 입김을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인 결정권한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서 사장을 추천할 때는 국민들이 추천하고 거르고 이사에서 3분의 2 정도는 네. 탄성을 해야 할 수 있게 만들고 3분의 2가 안 되면 다시 또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장을 만들어서 그 사장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면 네. 방송도 민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 21명으로 늘리면 네. 그 시민단체나 뭐 학계 이런 분들이 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와 독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한 명이면 독재도 한 명이다. 이런 기계적 중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실제로 KBS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또 뽑아 올리는 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뽑아 올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의원님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고 개혁도 아주 강경하게 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런데 이런 게 너무 속도감 있고 너무 강경하게 하다 보면 어쨌든 대통령은 또 협치를 강조하시잖아요. 네. 좀 상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국회를 총을 들고 쳐들어왔던 그런 내란 우두머리 수괴가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했던 뭐 군인들 뭐 검사들, 경찰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 그때 그대로예요 지금. 그때 고위직들은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되고 민족문은 수립됐는데 내란 수륙의 우두머리 피해자는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순응하지도 않고 온갖 편법으로 버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좀 정리 좀 청산해달라 이런 요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시간 끌 이유는 없죠.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해야 된다. 속도를 네. 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임명동의 표결이 목요일 날 있지 않을까 이제 네. 예상이 되는데 자, 동관계 좀 투명하지 않다. 뭐 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이제 그 야당에서는 부적격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의혹 해소에는 미흡하지 않은지. 저는 김인석 총리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본인의 그동안의 네. 어려운 삶을 쓴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그리고 어쨌든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개인적인 아픔도 겪었고 그러면서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무슨 편법이라든가 무슨 뭐 권력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빌붙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문의 전날 제가 찾아가서 위로 격려를 하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산지 몰랐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짠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야
꼬투리를 위한 꼬투리를 잡고 싶겠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총리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는 네. 아무 문제 없다. 큰 네. 틀에서 봤을 때 말씀이시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한 야당이고 네. 국민적 인기도 높고 하면은 이 정도 문제 제기할 때 이게 정부 여당도 더 고민을 할 텐데 야당이 워낙 지금 좀 뭐 약하고 국민적 신뢰도 없다 보니까 이게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그렇지는 있어요. 않고요.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고 네. 실제로 청문회를 이틀간 하다가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못 거뒀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네. 참 안 됐네. 짠하네. 이런 어떤 동정심이라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료 안 왔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자료 안 와서 그러면 왜 했습니까? 자료도 안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 꼼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국민청문회 열고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청문회는 왜 엽니까? 본 청문회를 안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관련되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1야당이 그래도 실력 있는 야당이고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신경 써서 국정도 운영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결국 더 이익이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당 대표 유력한 후보로서 제1야당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우리 잘 이렇게 정치권이 잘 해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당은 책임지는 당이고요. 야당은 비판하는 당입니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잘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면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뭐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인상을 주면 국민의힘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협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해도 선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묻지마 반대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입장으로도 야당이 강하면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지지율도 바닥이고 하는 일도 그렇고 무슨 지금 뭐 농성을 할 때입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농성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도 이제 반성을 할 때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님께서 뭐 지금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꼭 집권 여당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당이 강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데 강한 민주당이 되려면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누구나 다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은 권리당원은 1표, 대의원은 뭐 15표, 20표 그리고 국회의원은 왜 1000표, 2000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원은 1인 1표다.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당원도 1표.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1인 1표제를 만드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 이랬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강한 정당이다. 그거를 제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원 주권 정당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을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던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정말 후텁지근해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이 됐어요. 네,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열대야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축적된 열기가 이게 밤에 식지 않아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6도를 기록한 겁니다. 공식 기록일은 29일로 지난해 첫 열대야였던 6월 21일보다 8일 늦은 시점인데요. 네네. 이번 열대야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밤에도 뜨거운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한 건데요. 또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것도 기온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습도가 크게 올랐고 네. 이로 인해서 좀 더운 게 오래 간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되는데 강릉, 포항, 대구, 청주, 울산 등 밤새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폭염과 이상 고온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기상청은 오늘 정오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는데요. 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 19일보다는 11일 늦게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지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7, 8월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오히려 9월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들어가는데 올해 직장인들 대상으로 휴가 계획 묻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나왔어요? 네, 일단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 건데요. 네. 여름 휴가 계획을 물어보니 응답자의 80% 이상이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83.5%는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을 선택했는데요. 네. 이른바 짧고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였습니다. 여행 일정으로는 2박 3일이 40% 가까이 되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 3박 4일, 1박 2일을 차지했습니다. 선호 여행지는 아무래도 가까운 강원권이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은 경상권, 제주, 전라권 순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16.5%에 그쳤는데 이들이 많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으로 절반 이상이 일본을 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 비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휴가비 지출은 얼마나 하는지 이제 궁금한데 연령대나 지역별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올해 직장인 1인당 평균 여름휴가 지출 예정 금액은 53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데요. 네. 지역별로 금액 차이도 있었습니다. 서울 직장인은 평균 77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 전남 지역은 39만 3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요. 30대가 평균 66만 6천 원으로 지출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2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휴가비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쓴다는 응답이 32.2%, 덜 쓴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이 늘어난다고 답한 이들은 식비를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미국이 지난 22일 이란 핵시설 공습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인 건데요. 가장 공신력 있는 데서 나왔군요. 네, 핵시설이 일부 파괴됐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일부 시설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네. 특히 이란이 몇 달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농축 우라늄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심 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하는 캐스케이드 설비를 다시 여러 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네. 이 전망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십 년 후퇴시켰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문제는 이란 의회가 IAEA 사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의하면서 핵시설 복구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그로시 총장은 이래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게 또 사찰이 제한되면 국제
국제사회에 큰 불확실성이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 결국 이란의 핵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란 핵시설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약간 트럼프의 굴욕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핵무기 원료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 행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란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초미의 관심사로 그러니까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약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는데 일부는 폭격 전에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IAEA 입장이 다른 건데요. 이 고농축 우라늄은 농도 60%로 무기급 농도인 90%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큽니다. 또 핵탄두 제조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서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지금 사찰을 거부하고 있어서 진상규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이란이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위성사진 같은 거 이런 근거가 있어요? 네, 미국의 전쟁연구소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런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나탄즈 핵시설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지금 이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폭탄으로 파괴된 구역에 텐트 2동과 트럭 1대가 또 배치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이란이 핵시설을 신속하게 수리해 복구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언론 역시 이란이 나탄즈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같은 날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도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인 흔적이 확인되면서 네. 이란이 휴전 기간을 기회 삼아 핵 능력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마지막으로 남았던 국영 탄광이 오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네,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삼척 도계광업소입니다. 도계광업소. 네, 1936년에 문을 열고 이후 무려 89년 동안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 같은 존재였는데 1988년에는 연간 127만 톤이 넘는 석탄을 생산하면서 최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1960년대엔 국가경제개발 핵심 에너지원으로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와 가스 같은 대체 에너지가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석탄 산업이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도 그 시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도계 지역에만 첫 해 3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고 지금 1996년까지 12개 중 10개가 폐광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도계광업소마저 폐광을 하면 국영 탄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탄광이 폐광하게 되면 이제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 사회적 파장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해서 연구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강원도 삼척시가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합니다.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약 5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직접적으로는 1,600명이 넘는 대규모 실직이 일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광에 의존해온 지역 경제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미 사실 도계의 인구는 전성기 2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문을 닫게 되면 실업과 이주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소멸이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도 생계 대책이 좀 미비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로 구성된 생존권 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넘게 지금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와 삼척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 클러스터와 면세점 설치 같은 대체 사업을 준비 중이긴 한데 총 3,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주민의 불안은 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뭐 대규모 정책 토론회도 열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명절에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만 특식을 준 것은 차별이다. 한 재소자가 문제 제기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특식 제공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건의 시작이 수형자 A 씨의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이 된 건데 A 씨가 2022년 설 명절에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출역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 기준으로 이제 음식을 갖고 차별하는 게 부당하다라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치킨이나 특식은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는 설명인 건데 네. 모든 수영자에게 과일, 푸딩, 주스 같은 기본 간식은 또 따로 제공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2019년부터 이런 방침을 좀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인권위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특식은 작업 보상 성격을 가진 포상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생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수영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어떤 그 법률적인 근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형 집행법의 근거에 판단을 했는데 그래요? 네, 수영자는 교도소장이 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작업에 출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건데요. 네. 출력 대상 선정은 교도소장이 건강, 형기, 작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작업 종류나 수영자의 상태에 따라 식단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봤고요. 네. 이렇게 음식을 이제 좀 차등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특식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정 시설 내 작업 보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얘기해봅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노후 준비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실제 이게 서베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그래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 6월 22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용역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2024년 노후 준비 실태 조사인데요. 최근이네요. 완전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 네, 거기서 이제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 수준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69.9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제점에 가깝네요. 네. 60점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실제 은퇴 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얼마나냐라고 봤을 때 보통 한 300에서 370만 원을 보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노후 생활의 한 60% 정도만 네.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대책이 어렵죠.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의 그 시니어 세대 분들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시니어 세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윗세대들만 해도 그냥 한 50대 후반이나 60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은 맞아요. 어떻게 그냥 쭉 가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세대들은 이거 70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노자금 중에 역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퇴직한다 그러면 네. 보통 우리가 연금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보통은 이 방송이나 뉴 미디어 채널을 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3층 연금 제도.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층 연금이나 보통 얘기하는데 이 3층 연금이 사실상 큰 역할은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노후 소득의 60%를 정도로 이게 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 한 25%, 퇴직연금 한 20%, 개인연금 한 15%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이제는 노후 생활을 좀
준비한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셔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차지하고 있으나 이 퇴직금이 비중은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자, 근데 퇴직금, 퇴직연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퇴직급여라든지 우리 보통 퇴직급여라고 얘기할 때 퇴직금과 이제 퇴직연금 이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제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는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는 일시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퇴직연금은 사실상 일시금 아니면은 이제 연금 제도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를 퇴직금으로 줄지 퇴직연금으로 줄지 이제는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연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급여형이 있고 그 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B형과 DC형, IRP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DB형이나 DC형으로 그거는 이제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먼저 결정해 주고 퇴직연금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거기서 DB형이냐 DC형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회사가 먼저 이게 퇴직금으로 줄지 일시금으로 줄지 아니면은 연금으로 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줬습니다. 일시금으로 줬어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냥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노조가 있다. 그 노조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이 합의를 봐야지만 이 퇴직금 제도를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을 더 선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요, 실제 조사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가입률이 현재 53%입니다. 예,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아직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또 연금 대신 그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은 그 중에서 선택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는 시기가 되면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연금을 또 그 중에서 선택하신 분들이 1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는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왜 일시금으로 받았냐, 받고 싶냐 또 물어봤더니 진짜 서베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녀 결혼 비용에 보탠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후 피땀 흘려서 노후인데 이거를 지금 마음이 좀 짠한데. 예, 자녀 결혼 비용에 이제 보태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속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한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업 비용으로 또 쓰고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직장 옮길 때마다 매번 받아와서 이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겠다 이런 분도 이제 많았습니다. 실제 또 통계를 보면요 재밌는 게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연금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는 직장 옮길 때마다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시금. 얼마 안 남잖아요.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냥 일시금으로 계속 받았다더라.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개편한 방향을 보니까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원화된 걸 퇴직연금으로 합친다. 이런 큰 방향은 그런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이번에 정부가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보자 이런 용어인데 이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를 퇴직연금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시금 대신에 이제는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금형으로 전환해서 수익률을 개선하자. 한마디로 지금 국민연금 공단처럼 퇴직연금 공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담 기관을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낮거든요. 퇴직연금이. 그래서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주요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일시금 퇴직금으로 받고 싶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연금으로 돌리면 난 싫다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연금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나는 솔직히 속마음은 내가 일단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일시금으로 받으면 자녀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자금에 정말 보태야 될 것 같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제화 돼서 아예 그냥 연금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거죠. 그럼 속마음은 안 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는 법제화가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본인의 노후 생활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 형태로 가는 게 당연히 그 기본값, 디폴트 값을 자녀들의 홀로서기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립심이 생기겠죠. 네. 네, 부모한테 도움 안 받겠다. 그래서 저는 노후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니어 빈곤율이 좀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차차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법제화돼서 아예 연금 형태로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그 방안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은 최소한 일해야지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네. 애초에 왜 1년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그렇다면 3개월 줄이는 거는 합리적인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3개월 안은 개인적으로도 좀 이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3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요. 일단 네.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라이더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네. 특고 종사자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들 수 있도록 3개월로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1년으로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 역사적 맥락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961년도에 네.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이 퇴직금 제도가 법제화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의 취지가 뭐냐 그러면 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자라는 거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1년 기준으로 가자라고 정했던 거고 두 번째는 관리의 효율성이죠. 이게 1년 단위로 움직여야지만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도 회계 관리하는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더 좋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현실적 운영인데요. 보통 퇴직금 계산을 했을 때 계속 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어가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계산하기도 좋다. 근데 3개월 단위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3개월 다니신 분들에게도 퇴직금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퇴직연금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게 경영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아무리 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3개월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해 준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 과제로 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평론가님.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처럼 아까 네. 잠시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공단 이제 네. 어쨌든 국가에서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개인들의 수익률이랄까 이런 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네, 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퇴직연금을 하게 되면은요, 운용은 누가 하냐면 민간 기업에서 합니다. 근데 민간 기업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수익률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DC형 기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퇴직금이잖아요. 네.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손실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채권형이라든지 거의 뭐 원금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게 지금 취지에 맞겠느냐.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연간 보면 4%가 넘어갑니다. 네네. 근데 사실상 이 퇴직연금을 본다 그러면 5년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작년에는 한 4% 나왔는데 5년 평균으로 보면은 거의 2% 수익률을 은행에서 많이 권하는데 퇴직연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수익률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단 형태로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전문적인 운용력이 이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률 극대화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물론 은행에서는 싫어합니다. 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금융권에서는 싫어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단계 하자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권과 또 이제는 각계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라는 건 쭉 받다 보면은 중도에 그냥 일시금으로 이렇게 인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 예. 내가 퇴직하면 가능합니다. 퇴직하면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걸 IRP로 가든지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든지 요거거든요. 근데 연금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상 일시금으로 받는 건 어렵다. 그렇다 이거네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은 내가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중도 되겠습니다. 해지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개편안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 수준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앞으로 이제 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거를 확정 짓거나 더 아직 정책화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영소 아니면은 영세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좀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그 퇴직연금 제도로 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쌓아둬야 되거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없다가 나중에 모아서 만들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운용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가 좀 활용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222님이 6월 30일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뉴스레터 K와 함께하는 시간 남은 6개월도 모두 건강하고 희망차고 평안한 삶 되길 바랍니다. 고마운 글 주셨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세미소닉의 클로징 타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